네, 미국 대선 역사상 가장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46대 대선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아직까지 개표가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의 개표 상황을 집계를 해본다면 바이든 시대가 열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특집으로 바이든 시대 각 분야별 예상되는 시나리오 분석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위원님, 아직까지는 개표가 완료가 되지는 않았지만 바이든 당선이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뉴욕 증시도 큰 폭으로 상승 마감에 성공했는데 증시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그 월가의 키워드는 네. 이 골디락스 그리고 골든 트라이앵글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골든 트라이앵글, 골디락스에 대해서 뭐 다들 아실 거로 시청자분이 아시고요. 새롭게 나온 그 골든 트라이앵글은 두 가지 측면입니다. 증시적 측면에서는 이틀 전에 바이든과 파월 간의 환상팀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에 증시 입장에서 좋은 미 상원이 공화당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거를 골든 트라이앵글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골디락스, 가장 이상적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주가도 골든 트라이앵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뭐가 뭔지 모르지만 우리가 골든 트라이앵글은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세계 그 헤로인, 마약의 그 생산의 약 90%를 차지하는 것이 태국과 미얀마, 라오스의 이 삼각지대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이 아침부터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시장의 움직임 얘기하는 겁니다. 헤로인에 치면 뭐가 뭔지면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주가가 뭐가 모르지만 주가가 올라가는. 그래서 두 가지 각도. 하나는 증시 입장에서는 바이든과 상원의 공화당, 그 다음에 사실 파월 의장, 그리고 주식에 있어서는 흐름이 뭐가 뭐지만 계속 올라간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골든 트라이앵글이 키워드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떨까 하는 측면에서는 이전에 그 바이든과 파월 간의 팀위에 이번에는 그 블루 웨이브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역시 블루 웨이브가 되면 상원도 민주당이 차지하면 지금 바이든 정부 때 대형 기술주들의 입장에서 가장 두 가지 단점들이 있었죠. 일단 법인세가 인상되지 않느냐. 그렇죠. 그다음에 반독점 기업에 강화되지 않느냐. 이 문제가 풀리다 보니까 사실 그 기술주들이 이렇게 강하게 올라간다 이렇게 보게 됐고요. 또 한 가지는 마약이 취한 것처럼 올라간다 하는 측면에서는 분위기가 이제는 완전히 좀 바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선 결과 불확실히 내년 1월 20일까지 가장 큰 모습인데요. 일단은 그 트럼프 대통령의 각종 그 선거에 대해서 불복종의 그 법원 소송에 대해서 일제히 주정부들이 사실 그 기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 불복종의 이렇게 근거에 있어서는 전체 득표율에 있어서는 한 400만 표 바이든이 이기고요. 그다음에 선거인단도 이기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가 반발 근거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비즈니스맨입니다.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계속해서 선거 불복종에 의해서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본인은 대통령이 끝나고 비즈니스를 해야 될 사람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비즈니스맨 차원에서는 의외로 빨리 좀 이걸 수긍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분위기가 미 국민들은 전체 득표율에서 바이든이 이기고 선거인단수 지금 예상대로 높은다면 미 국민들 특히 공화당 내부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불복종에 대해서 굉장히 냉담한 분위기거든요.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외통수로 걸린다. 외통수로 걸리면 비즈니스하는 창에서는 모종의 강한 결단을 내린다 하는 이 측면이 이렇게 미국의 주가를 끌어올렸다. 그리고 어제에 비해서 이렇게 분위기가 달라진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증시가 올라가면 우리가 이렇게 좀 제목이 가했습니다는 한 3일 전서부터 미국의 증시는 오르고 달러 가치는 폭락한다 이런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당선 가능성이 높아져 원달러 환율이 1148원 가더라도 달러 사지 마세요 하는 이런 얘기인데요.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국내 외환시장에서 어제 모습과 오늘 그 뉴욕의 금융시장에서 달러 인덱스를 보면 고스란히 아시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달러 약세가 뚜렷해서 집권 기간 내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실 달러 가치가 폭락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얘기인데요. 오늘 그 달러 인덱스가 개표 기간 뭐 이틀뿐이 안 됐죠. 장중에 94 정도, 94.5까지 갔었죠.
근데 92.5 정도 돼서 중심 통화가 하루에 오늘 하루에 거의 1%포인트 가깝게 물론 이제 한 0.8% 이상이 될 겁니다. 네. 중심 통화는 달러인데도 불구하고 하루 변동폭이 사실 그 1% 가깝게 떨어지는 이런 모습. 여기 마이너스 0.97이죠. 중심 통화입니다. 한국의 신흥국 통화가 아닙니다. 중심 통화인데 이렇게 1%가 가까이 떨어지는 것은 아주 달러 역사상 보기 드문 현상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사실 그 어제 국내 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한때 그 전날 1148원 가서 은행 PB들이 달러 사세요 하는데 사실 어제는 1128원 정도로 해서 그렇죠. 20원 정도 아주 폭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달러 인덱스가 뉴욕 그 외환시장에서 이렇게 떨어짐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 측면은 시청자분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 달러 가치가 달러를 들고 있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실 달러 가치가 하락한다 사지 마세요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떤 뜻을 갖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송의 해설은 이렇게 국제금융시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또 대선도 이렇게 이런 과정에서 사실 그 객관적으로 말씀드린다 하는 걸 꼭 좀 그 시청자분한테 달러 가치가 떨어질 때마다 굉장히 불만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런 문제에서는 아무런 개의치 않고 사실 그 경제 지표에 따라서 해설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대선 투표 개표가 다 끝난 것은 아니지만 현재까지의 상황을 종합을 해본다면 바이든 정부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 바이든 행정부가 실현이 된다면 어떤 정책 변화들, 경제 변화들이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네, 현 상태에서 보면은 사실 그 네바다만 넘어가면 270표가 좀 확보하는 이런 상태고요. 네. 우편 투표가 많은 지금 우편 투표 계정에 있는 펜실베니아가 지금 한때 13%포인트 이런 게 차가 나다가 지금 그 방송 직전에 본 거로 오면 1.4%포인트를 줄여들었습니다. 대체로 보면 펜실베니아까지도 바이든이 넘어갈 가능성을 CNN이든가 이런 데서 해설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선거인단 수가 굉장히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그 트럼프와 바이든 간의 격차가 굉장히 커서 이전에 그 오바마 대통령 시절보다 더 압도적으로 되지 않겠냐 하는 네. 예상들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바이든 시대가 이변이 없는 한 사실 그 전개되지 않겠냐, 열리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경제 정책이라든가 외교 정책이라든가 하는 측면에서 커다란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책임은 누구냐? 트럼프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사실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는 정부 경제 정책이 참신한 것이 없었고 오바마 정부 때 잘된 대내 정책을 지우기가 트럼프노믹스의 핵심이었으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바이든 정부 시절에는 오바마 정부 시절에 본인 자신의 부통령, 본인 자신이 주력했던 과제를 복원시키면 그것이 바이든의 경제정책, 외교정책, 대외정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굵직굵직하게 한번 보면 세계무역기구 탈퇴한다 그랬죠? 그렇죠. 이건 복원시킨다. 그런데 세계무역기구는 사실 쉽게 복원시킬 수 있는 과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워낙 지금 위상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세계 각국의 회원국들이 세계무역기구에 대한 의존도라든지 구성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바이든 그 당선자가 될 후보가 사실 여기에 강한 이렇게 의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WTO의 이렇게 회원국들이 평등한 의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쉽게 복원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파리 기후협약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오직 반대를 했습니다. 나머지 국가들은 전부 이렇게 CO2 가스 발생하는 걸 방지해서 이상기후라든가 걸 방지해야 된다 하는 쪽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미국만 입장이 되면 바로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그 후보가 어젠가요? 75일 이내, 그러니까 1월 20일이죠. 네. 이내에 파리 기후협약만큼 발이 가볍겠다. 그렇죠. 미국의 입장만 정리되면 가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문제의 그 복원에 나선다 이렇게 볼때있고요.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과의 경제 패권 문제죠. 어떻게 될 것이냐. 또 하나의 그 중동 지역 관련해서 이란의 핵협정 같은 경우는 복원시키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진전이 없는 게 북한과의 관계입니다. 트럼프 네. 대통령 시절에. 그런 측면에서 이걸 크게 수정할 가능성도 지금 이제 감지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대내적으로 보면 가장 핵심적인 오바마 노시스가 오바마 헬스케어와 그다음에 더드 프랑크 법은 미국의 그 금융법이죠. 요거 지우기 나섰는데요.
사실상 이걸 복원시킨다. 그리고 이번에 사실 바이든 후보가 역시 이렇게 유색 인종에 대해서 지지도가 높았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흑인 이렇게 유색인종이라든가 전폭적 지지를 받았으니까 여기에 차별을 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이렇게 이민법 이런 측면 또 인종차별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군 오히려 굉장히 오바마 정부 시절보다도 이렇게 유색인종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우호적으로 나서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지금 바이든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블룸버그라든가 CNN이 미국에서 신뢰받는 이런 평론가들이 나오는 견해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앞서 간단하게 언급을 해주시기는 했지만 바이든 정부가 들어설 경우에 가장 크게 관심을 모이고 있는 점이 바로 중국과의 마찰, 미중 갈등은 어떻게 될 것인가 부분입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대체로 이제 중국과의 그 경제 패권은 이렇게 지속이 된다 하는 네. 이 시각을 대부분 사람들이 공감하죠. 이건 뭐 권력의 속성상 그렇고 경제 패권의 속성상 그렇죠. 항상 이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드립니다는 어느 국가든 어느 금융사든 어느 회사든 한 가족이든 한 가족은 좀 다른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 패권에 있어서는 군주는 하나지 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경제 패권은 어느 정당 어느 대통령이 들어오더라도 이 문제는 주도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도의 그 팍스 아메리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바이든도 노력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국가의 위상을 세우는 문제 이런 문제는 최고 통수권자의 최고 책무이자 과제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이 국가의 책무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입장을 반영해서 미국의 위상을 흔들고 미국 국민의 자존심을 흔들었다는 것은 트럼프가 역사적으로 이번에 떨어질 때는 최악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도 바로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정치인은 국민이 뽑아준 사람은 정치, 스테이트맨과 폴리티션을 나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뜻은 잘 알 겁니다. 근데 미 역사상 가장 정치꾼에 해당되는 트럼프가 사실 미국의 그 국민의 이상이라든가 자존심이라든가 국가의 권력 패턴에서 세계의 권력 패턴에서 미국의 전체 이익을 반영해야 되는데 본인의 이익에 따라서 이거 흔들어 버렸으니까 평가는 상당히 나쁘게 나온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최고 책무이자 최고 과제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그 경제 패권은 지속된다 이렇게 보였는데요. 어떤 관계로 가느냐 이 문제가 중요합니다. 경제 패권은 2x2 게임입니다. 게임 시리에서 보면 2x2 게임이기 때문에 이게 페이업 결과를 어떻게 도출하냐 페이업 게임의 결과. 근데 트럼프는 노이만 방식에 한쪽이 지고 자기 이기는 아주 그 폴리티션들이 전형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이죠. 네. 한쪽이 거꾸로 틀어야 내 자존심이 생기는 것처럼. 근데 이게 미국의 입장에서는 경제 패권도 남이 있기 때문에 경제 패권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이 분야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것은 자 나랑 전세현 앵커가 서로 시험을 봐야 1등과 2등이고 1등의 의미가 더 큰 거죠. 그렇죠. 근데 상대성이니까. 내가 한 사람이 봤으면 1등 나오고 꼴등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경제 패권에 대해서 그 점을 트럼프가 인식을 못했지 않느냐 하는 시각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바이든은 경제 패권을 다툴 때 남을 인정해주고 미국의 역량을 강화해서 소위 그 샤프리 로스식의 협력적 게임, 공성적 게임 방식의 경제 패권을 지향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경제 패권은 남이 있는 상태에서 일이 됐으니까 진정한 의미의 경제 패권은 트럼프가 하냐 아니면 바이든이냐 바이든이 되는 거죠. 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시청자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가 대외적으로 오면 중국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해서 병적 패권 다툼일 때 성과도 없었고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마찰만 일으켰던 이런 문제가 바로 경제 패권을 어떤 식으로 가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1등의 의미는 2등이 있고 꼴등이 있기 때문에 1등의 의미가 있는 거다. 근데 2등도 없고 꼴등이 없어서 자기 혼자 치르면 1등도 되고 꼴등도 된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아주 재미난 이런 선거 과정에서 이렇게 CNN에서 나오는 이런 쪽의 그 경제 해설가들이 외교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그런 측면에서 중국은 어떤 반응이냐 하는 측면입니다. 네. 근데 중국의 반응은 사실 이중적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트럼프 때가 오히려 중국 입장에서는 더 게임하기에 좋다. 반면에 바이든이 공생적하면 수출 지향적인 이렇게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오히려 바이든 씨가 좋다 하는데요.
요거는 딱 중국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가는 겁니다. 외교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경제 패권은 오히려 트럼프가 중국 입장이 쉽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게임패를 보여주니까. 그렇죠. 게임패를 보이니까 중국 입장에서 좋은 거죠. 근데 왜 경제적 측면에서는 바이든이 좋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트럼프는 보호주의인데 보호주 정도가 셌죠. 그렇기 때문에 뭐냐 대외적으로 보면 교육이 위축돼서 중국의 경제를 위축시킨 데 반해서 바이든은 WTO 복원에 나서고 신파리 협상하고 공생적 관계를 하니까 수출 지향적인 중국 입장에서는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 외교냐 아니면 경제냐에 따라서 입장을 이중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것도 앞으로 중국의 입장이 미중 간의 관계에서 굉장히 이렇게 마찰 소지도 있을 수가 있겠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과의 관계 이외에도 트럼프 정부와 가장 뚜렷한 차이를 보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환경 분야입니다. 아마 오바마 정부 때 환경 정책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대목은 이미 이제 어제인가요? 75일 전에 이렇게 신파리 협상에 가장 이렇게 참여했다 네. 그러는데요. 바이든이 사실 오바마 정부 부통령 시절에 가장 주력했던 겁니다. 우리가 보면 1900년대 교토 정서가 마무리되면서 그 위에 포스트 교토 정서를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이 지구 환경적인 측면에서 또 뉴라운드 우리가 보면 환경 그다음에 기술, 노동, 경쟁 정책 이런 거 관련해서 소위 뉴라운드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했던 과제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바이든은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겠다 하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윤리적 문제로 사람의 생존 문제로 인식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이게 이제 바이든의 가장 핵심적 포인트입니다. 네. CO2 가스를 발생시키는 이 문제에 접근하지 못하면 사실 인간이 굉장히 어렵다. 자, 올해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는 남반구 지역에 극심한 가뭄이 있었죠. 북반구 지역에는 저들도 농사를 지는 입장에서 올해 45일간 장마가 져서 햇빛이 없어가지고 농사가 돼서 굉장히 어려워졌죠. 그다음에 북반구 지역에 이쪽 지역은 태풍인데 태풍이 얼마나 많이 불었습니까? 그리고 인도의 사이클론, 그다음에 멕시코만의 이렇게 허리케인 같은 이런 계절풍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렇죠. 이런 거에서 지금은 뭐냐? 그리고 이게 지구가 점점 건전화되는 상태에서 캘리포니아 산불이 이렇게 됐습니다. 캘리포니아에 갈고 있는 지인들 같은 경우에는 매일 산불이 타면서 재가 온다. 네. 사람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하는 그 대목이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기후환경을 윤리적 문제로 인식했던 것이 바이든입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되면 가장 먼저 입장을 지금 75일의 기후환경 변화에 대해서 하겠습니다는 바이든은 무엇보다도 그린 그로스, 그린 성장 이렇게 그리고 그린 글로벌 스탠다드 이렇게 새롭게 들으시죠? 그린 스탠다드, 그린 글로벌 스탠다드. 이게 부통령 시절에 이런 내용들이 포스트 교토 정서에 담았던 내용들입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 에너지 청정형 생산 구조로 바꿀 수밖에 없죠. 그리고 풍력과 원력과 이게 바이든이 오면 신재생에너지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분이 없는데요. 바로 이런 측면이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청정 에너지, CO2 가스를 발생시키지 않은 청정 에너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청정 에너지는 풍력과 조력도 있습니다는 자 바이든 시절에서는 가장 주력하는 것이 자원에너지, 바이오패스 에너지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럼 이제 바이오매스 에너지는 뭘까? 한국에서 나온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표가 준비가 됐네요. 여기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이전에 부통령 시절에 바이든 부통령 시절에 한국에서 잘 나온 자료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재생에너지 장점을 갖고 있다. 지역적으로 편제되지 않다. 그래서 에너지와 관련된 마찰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이렇게 에너지와 관련된 마찰인데 이거 편제되어 있지 않다. 자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 왜냐 생태계 조화를 이루다. 그리고 트럼프 정부 시절 1차 에너지 중시하는 상태에서 자연을 폐기시켰던 CO2 가스 발생을 밸런스를 유지한다 하는 측면이 이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한번 바이든 집권하면 제가 한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에너지가 아주 풍성할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이든 시대가 되면 기후환경 변화 관련해서 그렇게 이렇게 알려진 것보다는 굉장히 강도 있게 갈 것이다. 왜냐 윤리적 문제, 생존의 문제를 인식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든이 오바마 정부에서 부통령 시절이었던 만큼 그 당시에 굉장히 환경 문제에 중점을 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뜨겁다라고 표현을 해주셨고요. 경제 대책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또 오바마 정부 시절처럼 일자리 창출, 고용 창출에 굉장히 큰 무게를 두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그 대목은 코로나 사태 관련해서 이번에 지지층들이 공교롭게도 중하위 계층들의 유색 인종들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전에 이렇게 코로나 사태의 경기 문제는 K자형 구조다. 그렇죠. 양극화. 양극화 문제인데 있는 사람들 대비해서 중산층 밑에 사람이 두텁다. 그래서 이번에 우편 투표가 나중에 이렇게 개표되면서 바이든이 펜실베니아든가 이런 게 전부 역전, 아직 역전은 안 됐습니다는 네. 위스콘신이든가 미시간 같은 데 역전했던 가장 바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대내적으로 보면 가장 오바마 헬스의 핵심적인 구조가 오바마 헬스케어 문제. 지금 코로나 문제는 경기 문제와 관련돼 있거든요. 경제 재봉사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보건시키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나설 거다 이렇게 보시했습니다. 그래서 미 국민들은 또 이 오바마 헬스케어 문제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 굉장히 바이든이 오바마 헬스케어를 주장할 때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호응했던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취임 내년 1월 20일에 바이든 후보가 당선돼서 취임된다면 국민에게 가장 먼저 약속을 걸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대내적인 측면에서는 너든프론트에 앞서서 모든 경기 대책은 일자리, 경기 대책이라는 말을 쓰지 않을 겁니다. 일자리 대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자리 대책을 이렇게 우선적으로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데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 중산층으로서 밑에 사람들이 영구적 실업자, 이제는 일할 의사가 있으면서 일자리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 이걸 실업자로 치거든요. 근데 그 의사 여부와 관계없이 일자리에서 완전히 쫓겨나가는 사람 영구적 실업자가 굉장히 많은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측면이 지금의 이렇게 이번 과정에서 바이든 국가다 트럼프 국가다 가치가 이념이 분열되고 미국이 분열됐다 하는 이 측면에 있어서는 역시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특히 중하위 계층의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가치 통합, 민주주의 정체성 유지, 시장 경제 장점 유지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거든요. 그래서 오바마 정부 시절에 경기 대책 금융 위기에 일자리 정책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는 이번 같은 경우는 일자리 자석적 employment magnetic policy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오바마 정부 시절보다 코로나 사태가 겹쳤기 때문에 굉장히 일자리에 최우선 과제를 둘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최우선 목표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세제 정책과 산업 대책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변화들이 선결 조건이 돼야겠습니까? 일자리를 하려면 네. 일단은 고용 창출 기회가 높은 사람을 주력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경제 신진세사를 하기 위해서는 뭐냐 새로운 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죠. 그러면 이제 그런 측면에서 고용 창출 기회가 높은 것이 전통적 제조업입니다. 트럼프 정부에서는 IT 정보, IT를 가는 상태에서 사실 왜냐 법인세이나 35에서 21% 떨어진 상태에서 IT 위주가 가는 상태에서 이 제조업의 일자리 문제, 제조업의 문제는 상당히 홀대를 받았습니다는 고용 창출에 이 최우선주를 다한다면 고용 창출에 넣은 전통적 제조업 정책에 주력하는 산업 정책을 가지 않게 하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에 대해서 오바마 정부 시절에 리프레시 리쇼링, 제조업을 다시 보자. 그다음 밖에 나가는 것, 인건비가 비싸더라도 들어와라. 미국으로 들어와라 하는 리쇼링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세계 공급망의 재편입니다. 지금은 효율성을 생각해서 생산 코스트가 높은 중국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네. 애플이든 뭐든 다 중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코로나 사태에서 하다 보니까 어이구 이 애플 같은 것을 중국으로 갖다 놓으니까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정부 때 NPT 구상, 미국의 경제협력에서 공급망을 재편시키는 미국 중심으로 재편시키는 움직임이 아마 바이든 정부 시절에도 트럼프 정부의 정책을 일부 수용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 측면에서 사실 안정적인 일자리, 남의 나라에서 애플이 가서 넷플릭스가 가서 남의 나라의 일자리를 창출시키는 것보다는 다소 비용이 높다 하더라도 미 국민들의 일자리를 채용해서 자아를 채워내고 단순히 소득뿐만 아니라 지원금 주면 소득은 되겠죠. 근데 내가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자아 실현은 안 되는 거죠. 네. 자아 실현하면 가치가 불안한 거죠. 항상 불안한 거죠. 그럼 언제까지 지원금 줄 것이냐? 아니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마 다소 그 비용이 높다 하더라도 다 들어오게끔 하는 이런 정책을 강도 있게 추진하고 세계 글로벌 밸류 체인 같은 것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고 또 새로운 정책에 있어서는 물론 상원에서 공화당이 이렇게 차져서 그 우려가 줄었습니다는 네. 법인세 부분도 일부에서는 21% 떨어진 것을 30% 올리지 않겠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IT 분야도 계속해서 육성해야 되는 것이 바이든 정부의 그 산업 정책이라 본다면 법인세도 올리더라도 한 28% 정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는 그 인하폭의 트럼프의 인하폭의 절반 정도는 재정 적자와 국가 채무를 생각해서 올리지 않겠느냐. 근데 이마저도 지금은 사실 미국의 그 상원에서 공화당이 차지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대형 기술주들이 헤로인이 치인 것처럼 마약에 치인 것처럼 계속 올라가고 있다 하는 이런 쪽의 표현들이 나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위원님, 그럼 한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근데 한국과의 관계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 아까 이제 중국과의 관계에서 한국과의 관계는 바이든 시절에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트럼프 시대부터요? 왜냐하면 그렇죠. 네. 트럼프는 패를 보였죠. 네. 그게 쉬운 겁니다. 근데 바이든은 통상이든 뭐든 간에 자, 미국은 우월적 지위이기 때문에 사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우월적 지위를 더 강조하다 보면 다른 국가에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이렇게 사실 그 외교 정책이라든가 통상 정책에서 어려운 것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상태에서 자, 하위적 개념에 있는 국가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입장을 가져간다는 얘기입니다. 위에서 보고 독수리가 뭐냐 쭉 위에서 보고 까마귀들이 어떻게 하는지 이걸 그저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패를 안 보여주니까 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나머지 문재인 정부에서는 중국과의 관계, 북한 관계를 잘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제 11시 때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상당 부분 공감하시는 분이 많네요. 그런 측면에서 아이고 바이든이 오면 통상 문제에서 우리가 유리하지 않겠느냐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런 측면도 있을 겁니다. 트럼프가 보호주의가 공화당이 자유진인데도 트럼프가 보호주의가 더 같거든요. 근데 민주당은 보호주의를 주장하더라도 트럼프가 같은 보호주의보다 이렇게 민주당 색채를 찐다 하더라도 약화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우리가 노무현 정부 시절에 한미 FTA 문제에서 사실상 뭐냐 여러 가지 통사 쇠고기 문제라든가 지적재산권 문제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아직 매끄럽게 정리되지 않은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사실 어떻게 취했는지 예를 들어서 중국과의 편향적이고 그다음에 북한과의 관계를 설정한다면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 있다. 통상 문제도 뭐든 더 어려워질 수 있다 하는 이 측면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북한과의 문제도 똑같죠. 북한과의 문제에서 보면 민주당은 이번에 선거 과정에 나왔습니다는 미국 국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문제는 아주 강하게 얘기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는 뭐냐 경제적 관계를 생각하고 한미 방비 주둔금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가 더 돈 내겠다면 그쪽에 착 달라붙는 이런 애 하겠습니다는 바이든 정부는 미국의 생존권에 위협하면 그와 관계없이 강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과의 관계 문제에서 현 정부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현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상당 부분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북한과 관련돼서는 오바마식 이 스트래지틱 페이션스 2.0이라고 있습니다. 네. 오바마 시절에 전략적 인대 2.0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대목을 아마 현 정부 입장에서는 대북 정책을 갈 때 굉장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오늘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뒤쪽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네. 빼도록 하겠습니다. 패를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패를 보여주는 트럼프 정부보다는 북한과의 관계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이든 노믹스에 따라서 글로벌 증시와 증시 전반적으로 어떤 흐름을 나타낼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네, 많은 분들이 네.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왜, 자, 전통적인 공화당 있잖아요. 공화당의 트럼프 정부가 친기업, 친월가, 친증시 정책을 취하는데 왜 바이든이 들어오면 증시가 좋을 것이냐 하는 이 측면을 왜 이렇게 방송 중에 말씀하시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시청자분이 그 궁금하실 겁니다. 근데 자, 지금은 집권당이 공화당입니다. 근데 민주당이 야당입니다. 이제 이게 바뀔 수 가능성이 있지만 근데 왜 증시가 바이든 시대가 들어오더라도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이 전개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자, 코로나 사태, 경기 부양책, 통화 정책은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한계가 됐으니까 네. 가장 중에 재정 정책 측면에서 재정은 뭐냐? 행정부가 담당하는 최고 통수권자가 담당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의 이렇게 야당이긴 하지만 경기 부양책 규모가 2조 2천억 달러로 여당인 공화당보다 더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바이든 시기가 들어오면 증시는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증시 흐름을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바이든 시대가 들어오면 가장 우려했던 것이 앞부터 말씀드렸다시피 법인세 인상, 그다음에 반독점 규제이지 않습니까? 네. 요게 공화당이 들어오니까 요게 풀렸죠. 그러니까 기술주가 뭐냐?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거죠. 헤로인이 치연 것처럼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자, 지금은 다우존스 지수하고 뭐 전통적인 금융과 제조업이 편입 많이 되는 다우지도 올라가고 다우지수도 올라가고 S&P도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씨가 오면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에 전통적 제조업을 중시한다는 얘기죠. 특히 전통적에서 대형 이렇게 S&P나 다우존스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보단 러셀의 중소업종의 러셀, 왜냐 바이든 중하위계층이기 때문에 네. 러셀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이렇게 중소형 제조업 종목들이 네. 바이든의 최대 수요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시청자분도 한번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자 지구 환경 관련해서 윤리적 문제를 되니까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는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 업종, 바이오 매스 업종. 바이오 매스 업종은 이제 자연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바이든 정부가 이렇게 뚝 들어온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바이오 업종들이 어제 그냥 우리 국내 증시에도 굉장히 강하게 부각되는 모습이죠. 이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달러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네. 측면입니다. 근데 당장 되지 않습니다는 사실 집권 기간 내 바이든이 앞으로 들어오면 일단 1기는 4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달러 인덱스가 80이 붕괴되느냐. 지금은 달러 인덱스가 92레벨 93대입니다는 그렇죠. 4년 기간 동안에 네. 벌써부터 4년 기간에 달러 인덱스가 80레벨을 떨어지느냐. 이 대목이 외환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이 된다. 그래서 바이든의 그 대선이 이렇게 그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미 증시는 올라가고 달러 가치는 폭락한다. 다소 좀 이렇게 그 폭락한다는 뉘앙스가 굉장히 격하긴 했지만 네. 지금 뭐냐 바이든이 올라면서 달러 가치가 아주 급락하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보면 1기 집권 내에 달러 가치가 달러 인덱스가 80레벨을 밑으로 떨어지냐. 과거 1995년 동경외환시장에서 4월 19일 날 달러 인덱스가 80m 79.6 정도 떨어졌는데요. 이때 상황이 재현되느냐 하는 이 측면을 아마 벌써부터 관심이 되는 것도 달러고 국내 그 기업들한테 상당히 좀 시사점을 많이 던져주지 않겠냐 생각됩니다. 네, 제46대 미국 대선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바이든 당선이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바이든 노믹스가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자세한 진단 함께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